문학은 개뿔. 문학은 개뿔. 1회. 오늘 나는 등단을 포기한다. 아니 거부한다. 안녕하세요. 문학은 개뿔. 저는 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입니다. 저희 이름 합쳐서 북이영화예요. 북유영화 누리는 게 너무 오래전부터 꿈이라서 사실 오래전부터는 아니고 꿈도 못 꾸지 않았어요, 우리? 그래서 문학 공부하면 진짜 이런 생각 들 때 많잖아요. 그쵸. 무슨 북유영화를 누리려고 이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 저희도 뭐 거의 하루 한 번 필수적으로 요즘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의 지금 상태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 저는 원래 그 서울에 살고요. 여기 북이 씨는 파리에 지금 한 5년, 6년 됐나요? 그 정도 살고 있는데, 제가 이 북이 영화에 하등 도움될 것 없는 이 짓을 하러 파리에 지금 와서 합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둘 다 국문과 문창과 출신이고요. 그쵸? 오늘 제목이 오늘 나는 등단을 포기한다 아니 거부한다인데 이 얘기를 먼저 좀 해볼까요? 북이씨? 네. 1회 제목 우리 이걸로 하자 이렇게 가져왔는데 2010년에 김예슬 선언이라는 고려대 학생이셨던 김예슬 씨가 붙였던 대자보의 제목이었죠, 이게. 그쵸. 그때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맞아요. 정말 사회적으로 되게 큰 파장을 낳았었죠. 기업화된 대학과 대학 교육이 무너져 내린 것을 비판하면서 김예슬 씨가 이 글을 쓰고 대학교를 자퇴하셨는데 왠지 모르게 이 제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되게 멋있어요. 원래 그거는 이제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죠. 네. 어떻게 이런 문장을 생각하셨을지 참 멋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 김예슬님이 하신 말도 그 대자보 안에 있던 말이죠. 굉장히 멋있는데 부기 씨가 읽어주세요. 네. 이제 대학과 자본의 이 거대한 탑에서 내 몫에 돌멩이 하나가 빠진다. 탑은 끄떡없을 것이다. 그러나 작지만 균열은 시작되었다. 사실 저희가 등단을 거부하는 건 이렇게 거창한 생각으로 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뭔가 거창한 걸 생각하고 했다기보다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니어가지고 등단 뭘까 하다가 이렇게 방송을 또 하게 됐는데 김예슬님과 저희의 고민이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그쵸. 그런 시스템과 구조와 권위와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으로 썼던 글이기 때문에 그쵸. 그런 고민을 멋있는 한 문장에 담아내셨는데 저희가 그거를 좀 낼름 갖다 쓰는 기분이 듭니다. 아니 나름 그 문창과 그걸로 몇 년을 공부했는데 이거만한 문장을 못 쓰겠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잘 쓰셨을까? 절절함이랑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비슷하기도 했어요. 맞아요. 이제 물론 대상은 다르지만 우리는 대학에 관한 얘기라기보다는 문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고 뭐 읽는 쪽으로든 쓰는 쪽으로든 양쪽 다 했네요. 우리 둘 다. 저는 더더군다나 중간에 다른 일을 잠깐 했었지만 대학원으로 돌아가서 또 문창과 석사를 하다가 이제 지금은 그만둔 상태고요. 네, 영화 씨는 진짜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올해 신춘문예까지 투고를 했었습니다. 맞아.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이제 등단을 거부하겠다 그렇게 말하게 된
이유를 이제 뭐 말씀을 드려야죠. 원래 탈덕한 사람이 제일 무섭댔거든요. 그 안티팬보다 맞아. 돌아선 팬. 돌아선 팬이 정말 무섭다고. 우리가 딱 그 짝이죠? 저희도 등단하고 싶었고 습작생이었어요. 맞아요. 음, 그리고 문단 돌아가는 바닥이 그러하듯이 또 그 습작생들이 가장 그 소비를 열심히 하는 주 소비자층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 소비자층을 담당하기도 했고, 그래서 정말 뭐 갖은 노력을 다 갖다 바쳤던 곳인데 그 애정만큼 저희의 그 분노가 이 짓을 하러 프랑스까지 오게 만드네요. 영화 씨가 그렇게 막 진취적이거나 막 불의에 항거하는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니에요. 저는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걸 가장 편애하는 사람이고 그 정도의 애정도 세상에 별로 없고요. 제가 뭘 어떻게 바꿔보겠다. 그냥 나 하나 어떻게 좀 이렇게 무리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좀 유일한 소망인 사람이고 늘 대, 그렇게 살아왔는데 대학원 그만두면서도 음, 자퇴보다는 잠정적 휴학 상태를 선택하는 분이라고. 갈등을 피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막 싫은 소리 하는 것도 무섭고 쫄보라서 그래서 뭐 팟캐스트라는 걸 택한 것도 사실 그런 이유가 약간 있어요. 아, 그 고고하신 분들은 이런 거 안 듣지 않을까? 말은 되게 쉽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 이거 처음 준비할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우리 완전 등단 안 하겠다. 아, 문단 진짜 못 쓰겠다. 못 쓰겠다는 건 그때도 생각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등단 시켜주면은 하러 갈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결국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팟캐스트를 하기 전에 저희도 처음에는 글을 쓰려고 했었어요. 이런 맞아요. 문단과 부조리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글로 써보자. 그래서 웹진을 한번 만들어 보자. 뭐 그렇게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이게 막상 글로 쓰려니까 뭔가 어렵고 이 어려운 게 너무 마음이 복잡한 거죠. 그리고 도저히 저한테는 그런 이유도 있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앞뒤 맥락을 정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그거. 다음 두 번째는 이걸 고운말로 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글은 그래도 우리가 그거 돈 주고 배웠는데 글은 좀 이렇게 좀 다듬어서 써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나의 이 심경은 도저히 다듬어지지 않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말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고 글로써 정리하기 힘들었던 이유가 문학 공부 오래 했고 등단에 대한 꿈도 컸고 열망했었던 시간이 긴 만큼 등단과 문단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오면서 굉장히 복잡한 심경이었죠. 그런 거를 글로는 도저히 정리가 잘 안 되고 차라리 좀 서툴고 좀 어눌하더라도 말로 좀 해보면 글에서는 행간의 의미가 좀 발생하듯이 구어에서 나오는 생생한 심경이 그나마 담기겠다. 그걸 글로 담을 능력은 우리한테 지금 없으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돌아서게 됐느냐. 결국 이제 앞으로 하게 될 회차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되겠네요. 그런 것들을 한 회 한 회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부기 씨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 등단을 거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작년 가을에 있었던 문단 내 성폭력에 대한 폭로였어요. 물론 그 전에도 문단이 좀 이상하다, 좀 권위와 권력으로 점철된 좀 구린 집단이다, 이런 정도의 생각은 늘 해왔지만 네. 결정적으로 등단을 하지 말아야겠다,
등단 시도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그 사건이었죠. 그때 제가 어떤 기억이 떠올랐냐면 프랑스로 오기 전에 저도 국문과 대학원에 가고 싶었어요. 문학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국문과 대학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좀 생각났거든요. 어떤 일들이요? 뭐 그때 제가 너무 순진했는지 잘 모르지만 문학 공부를 제대로 해봐야지 했는데 입시를 준비하면서 지도 교수를 만나보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학교의 그 네, 교수님을 만난 그죠. 거죠? 네. 모교 빼고 두 군데를 알아봤었는데 그 과정에서 좀 넘어졌던 것 같아요. 왜요? 그냥 좀 구리던데? 유명한 문인이고 보통 그런 지도교수 되는 사람들이 뭐 평론가든 시인이든 소설가든 그냥 여튼 입시 과정에서 믿고 공부할 수 있는 곳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손을 뗐거든요. 그때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맞다. 나 그때 그래서 안 갔지. 아, 저런 집단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뭐 메일로 이제 연구기획서 같은 거를 보내고 교수들과 컨택을 하다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뭐 말하자면 되게 꼰대질을 했어요. 그 교수가요? 네, 교수가. 응. 교수랑 조교랑 정확하게는 교수도 조교도 저한테 좀 꼰대질을 했고 꼰대질이 뭐 하다못해 뭐 문학적인 의미가 있는 꼰대질이면 공부에 관련된. 그래도 뭐 일말의 존중은 하겠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타학교 학생에 대한 이런 배제, 텃세 부리려고 그랬던 것도 사실은 좀 있었던 것 같다. 뭐랬는데요? 그러니까 학부 어디냐, 분명히 내 학부를 알고 있어. 왜냐면 나는 이미 연락이 끝났거든. 근데 아예 뭐 신상이라든지 연구계획서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서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캐묻듯이 묻고 조사하듯이.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자리였거든요. 전혀 그럴 그쵸, 필요가 없고 뭐 문학에 관련된 얘기, 뭐 내 계획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 좀 다 외모 지적질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 머리가 짧았는데 머리를 좀 기르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뭐 맥락 없이 그런 얘기를 시작하지를 않나. 너 대학원 와서도 계속 머리 그럴 거니?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딴 소리를 왜 들어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고. 아니 머리 기르면 뭐 글 쓰는 게 거기서 나오나요? 삼손 이런 것처럼? 뭐 머리 얘기하고 또 뭐 얘기했더라? 요즘 무슨 일 하고 있냐? 아, 그때 나 좀 살짝 고민했었다. 그때 하고 있던 과외 얘기를 할까? 그때 과외를 하고 있었고 그때 저의 본업은 정치활동이 본업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게 득일까 싫을까 재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걸 고민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워낙에 그 학부 때도 좀 느꼈던 거지만 안 좋아하잖아요. 저는 문학과 정치가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학과 정치와 문학 이거를 연결시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학부 때도 안 좋아하고. 그래서 좀 약간 눈치를 보다가 그래도 이 부분은 생산적인 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는 좀 공을 들여서 잘 얘기를 하자. 왜냐면 좀 전에 있었던 그 외모에 대한 얘기는 불편하긴 하지만 그냥 참아 넘겼거든요. 그쵸. 이게 정말 어려워. 그 불편할 때 불편하다는 거 얘기 딱 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진짜 어려워요. 결국은 또 과외 얘기를 했어요. 그 분위기가 있었어. 그래서 그냥 과외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자꾸 집안을 또 물어보고 싶어 해. 집안? 그러니까 뭐 아버지 뭐 하시냐 좀 이런 거. 저 집안. 나도 대학원 면접 볼 때 들은 거 같다.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아버지 하시는 일이랑 제가 입학하려는 이유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잘 웃으면서 얘기를 했더니 약간 사과 같은 걸 하더라고. 아이고 아니다 뭐 기분 나빴으면은 미안하다. 근데 물었던 이유가 이제 대학원 학비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경제 사정 걱정해 줄 거면은 장학금을 주던가. 내 말이.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선배 학자로서 가질 수 있는 존중도 없다 보니
그냥 별로더라고요. 음, 그런 꼰대질 외에는 친분 있던 교수님이 대학원 입시 상담을 좀 해주셨는데 너가 하려는 게 뭐냐, 공부를 하고 싶냐, 뭐 강사가 되고 싶냐, 교수가 되고 싶냐 이런 거를 물어보시길래 저는 공부가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한 다음에 뭘 할 거냐 해서 생각을 못 한 거지. 근데 그 자리에서 그건 생각 못 했어요 이런 말은 또 못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조언을 해주시기를 이런 말을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깔면서. 어차피 출신 성분이라는 게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 출신, 뭐 석사 출신, 박사 출신 이게 중요한데 학교를 말하는 거죠. 그죠? 출신 성분이라는 거는. 그래서 어느 학부인지 어느 석사인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너가 공부하러 대학원에 가는 그 마음이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저의 성별을 얘기를 하면서 여자는 더하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유학을 택하게 된 거죠. 네, 근데 국문과 석사 지원을 안 하게 돼서 유학을 온 건 아닌데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가 뭐좀 정치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어서 프랑스로 왔는데 저의 현재 신분은 프랑스 대학 자퇴생이에요. 프랑스에서도 자퇴를.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여튼 그런 일들이 같이 겹쳐서 떠오르면서 작년 가을에 되게 심경이 복잡해지고 그쵸. 다 그랬겠죠. 그리고 분명히 이 폭로되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각각 이제 기억나는 그런 것들 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떠올랐을 거고, 저도 그랬죠. 저도 뭐 결국은 지금 이렇게 거부한다고 말하기까지 그 시초는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물론 이제 작년에 그 1년을 준비하던 소설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 작년까지 투고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보통 그 신춘문예는 12월 초반까지 원고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딱그 거기에 시기 맞춰서 겹쳤다. 한창 계속 고치고 이랬어야 되는데 일이 안 잡히고 그 다음에 좀 의미 없다 이런 생각도 너무 많이 드니까 결국 그 투고를 하기는 했지만 약간 심경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 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고 저는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저는 굉장히 좀 충성도가 높은 그야말로 덕후였어요. 문학 쪽에. 충성 독자. 진짜로 일단 제가 습작생이다 보니까 많은 습작생들이 그렇듯이 지금 현재 문단에서 좀 잘 나가는 것 같은 작가, 그러니까 뭐 상을 받는다거나 여기저기에 좀 그 수상집에 이름이 보인다거나 하는 작가들, 그런 작가들 거는 빼놓지 않고 다 읽었고요. 그런 수상집들 다 사보고 문예지도 구독해서 보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덕질, 현질 이런 건 다 했어요. 사실 뭐 대학원비도 그렇죠. 그 덕질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그 학비가 얼마야. 그러니까 덕질에 많이 썼네 확실히. 돈을 많이 썼어요. 확실히 썼어. 그만큼 이제 좋아했었던 거죠, 제가. 진짜로. 진짜 너무너무 좋아했고, 제가 왜 대학 때 늘 하던 얘기가 나는 인생이 대부분이 재미가 없다. 재밌는 게 딱 두 개가 있는데, 문학이랑 연애가 재밌다. 연애는 사실 남들도 재밌어 하는 거잖아. 근데 나는 거의 문학이 연애만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쓰는 것도 재밌고 읽는 것도 재밌고 평생 꿈이 좀 글 써서 돈 벌고 싶다 그런 거였고 그래서 방송 작가도 잠깐 했었고요. 결국 그만뒀지만 또 그만두고 나서 방송 작가도 글 써서 뭔가 하려고 글 써서 했던 돈 거죠. 벌라고 방송 작가를 갔던 거고 근데 방송 작가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내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뭐냐면 방송 작가는 어쨌든
물론 라디오나 이런 거 조금 다릅니다만 영상이 나가는 매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글이 직접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쓴 글이 영상이 돼서 나가는 시스템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 내 생각한 거랑. 그래서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뭐 이유는 되게 많았고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 생계라고 말하기 힘든 직업 같던데. 그리고 방송 작가를 그만두고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프랑스에 잠깐 와 있었는데 그때도 하라는 불어 공부나 하나 하루 한 장 쓰기, 하루 한 장 소설 쓰기. 그다음에 여기 있는 부기 씨랑 같이 무슨 신라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 써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프랑스에서. 프랑스까지 와서 이제 결국에는 미련이 계속 있었던 거지. 그래서 대학원으로 갔죠. 진짜 정말 돈이 얼마야. 돈 생각 안 할 수가 없네. 대학원 생각을 하면 돈 생각 안 할 수가 없네요. 진짜 돈도 그렇고 시간도 이제 시간도 이게 몇 년이야.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 정말 근심년을 덕질을 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정말 단 하나였어요. 내가 글을 써서 내 글로 돈을 벌고 싶다. 뭐 제가 뭐 문인이 되고 싶고 뭐 그런 명예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글을 내 이름 걸고 글을 쓰려면 그 길밖에 없다는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많은 습지 학생들이 그렇죠, 진짜. 물론 이제 글 써서 돈을 버는 길은 꼭 이 길이 아니어도 되지만 그 장르 쪽으로 가려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좀 자기 이름 안 걸고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내 소설집을 가지고 그러려면 등단이라는 게 필요하겠다. 약간 운전면허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준비를 했었는데 그 문단의 성폭력 폭로를 딱 보니까 정말 현타가 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게 저기 들어가려고 내가 이러는 거였어? 겨우 저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에 내가 속하고 싶어서 어쨌든 내 워너비 집단이잖아요. 물론 내가 문인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지만 어쨌든 내가 등단하면 가는 데가 거기니까. 그러면서 이제 현타가 오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뭐 학교도 그만둘까? 그렇게 이제 막 생각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한 번에는 안 그만둬졌고 뭐 다르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치열한 시간을 거쳐서 겨울이 지나고 봄에 이제 개강해서 학교를 딱 나갔는데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나는 겨울 동안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이 달라졌는데 여전히 그대로인 그 세계와 대학원도 그렇고 문단도 그렇고 그 일이 있기 전과 후가 나는 너무 다른데 저기는 똑같구나. 그런 게 내 당장 주변에서도 보이고 뭐 그쪽 소식을 듣기도 하고요. 그 문단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학교의 교수님들이나 거기에서도 느껴지고 그렇다 보니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진짜 힘든 게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만두는 게 너무 무책임하고 좀 비겁한 거 아닐까? 뭐 끝까지 내가 등단을 못하는 핑계를 거기서 찾는 게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 좀 그런 검열을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맞아, 그런 생각 들 수 있는 게 다 견디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힘든 거 참고 있는데 이거를 참고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야 내가 뭐 성장을 하는 거 아닐까? 결국 내가 그냥 포기하는데 이유를 찾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었죠. 그때는. 맞아.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런 고민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내가 옆에서 봤는데 그 겨울 내내 고민하는 걸 봤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견디고 있는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은 늘 겪고 이러니까 아 이게 일반적인가? 이게 당연한 건가? 누구나 다 이런 걸 다 감내하면서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아, 잘못됐다는 거를 이제 그 밖에서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럴 때에 옆에서 이제 그만하자고 말해줘야 하는 때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지금이 그런 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너무 공감이 돼서 제가 바로 휴학원서를 다음날 마침 또 그 겨울 내내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게 몸으로 나타나가지고 몸이 또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핑계가 생겨서 그 길로 몸이 안 좋습니다 이러고 가서 휴학원서를 내고 그러고 있죠. 이 와중에 부기신 먼저 빠져나갔어요. 자기만 눈치채고 가면 다야? 아이, 대학원 준비하다 보면 뭐 느낌 안 오나? 나 간다고 할 때 말렸어야지. 그래도 어느 시기까지는 등단에 대한 생각까지 돌아서지는 않았죠, 둘 다. 그때 초반에 이제 기획하던 단계만 해도 우리끼리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우리 이거 이런 거 준비하다가 근데 너 내일 등단되면 어떡할 거야? 아, 가야지. 불러주는데. 불러주시면 가야지. 뭐, 정말 그랬거든요. 그게 한 4월? 맞아. 그죠? 아, 이 얘기를 하면 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져요. 저희는 좀 이렇게 1회고 이러니까 기쁘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되게 처참한 마음으로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선언을 했으면 좋겠는데 얘기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깔아앉고 그러네요. 아니, 진짜로 심정은 뭐 어차피 문단도 우리 등단시켜줄 생각도 없고 문단에서도 우리 필요 없겠지만 아니 우리도 필요 없다고 좀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너네한테 허락 안 받을 거야. 그냥 되게 당당하게 맞아. 내가 왜 이때까지 너네 눈치를 봤지? 글을 쓴다는 거는 여러 그게 있는데 저 앞으로도 글 쓸 거거든요. 뭐 평생 이거 해왔는데 앞으로도 글 안 쓸 거 전혀 아니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내가 이 글을 쓰고 작가가 되기 위해서 평론가나 이런 사람들의 허락을 구해야 하나?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글을 쓸 거고 그것으로서 나는 내가 작가라고 생각하니까 뭐 내가 수그리고 있는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도 문단 인정 못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물론 우리가 등단을 안 한다고 해도 문단에서도 우리 등단 시켜줄 생각도 없고 맞아. 사실 전혀 뭐 우리가 만약에 등단을 했다고 한들 뭐 얼마나 대단한 작품을 써서 한국 문단의 위상을 드높이고 뭐 그렇게는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문단에서는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 말이 딱 맞네요. 균열은 시작되었다는 말이 우리도 문단이 우리 필요 없는 거 알지만 우리도 그쪽이 필요 없다는 선언이죠. 그 우리가 여기에서 포기하는 거는 사실 커요. 나름대로 뭐 무기신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목표를 잃은 것도 있거든요. 등단을 굉장히 오랫동안 목표로 삼아왔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절대 등단을 안 한다면 메이저 출판사에서는 글을 못 쓸 거고 그렇게 된다면 작가로서의 우리 이름이 알려지리라는 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물론 뭐 등단했어도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길을 이제 차단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쾌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런 과정이랑 그런 데서 워낙 많이 넘어지고 좀 고달팠다 보니까 그 얘기만 나오면 엄청 가라앉게 되네.
그렇다고 뭐 우리가 지금 나라고 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 무슨 내 목숨 걸고 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무거워지지 말자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가 정말 어떤 곳인지 하나하나 쪼개서 좀 까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문학 카테고리에 들기는 하지만 문학 방송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랑은 다를 것 같아요. 여기가 얼마나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뭐 어쩌다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 태반인지 그 시스템이 얼마나 구린지 참 그 비유 뭐 이런 것도 여러 개 막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인기 없는 프로듀스 101이다. 남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관심 못 받는데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그 연습생들의 피를 빨아먹고 그렇게 하는 그리고 그 PD가 온갖 권력을 휘두르고요. 푸듀 같은 경우는 팬들이 감시를 하고 그게 되지만 여기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아이돌이 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의 연습생들의 꿈을 되게 가지고 놀잖아요. 그죠. 제가 등단 시도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꿈 같은 게 이용당하는 느낌과 정말 절실하게 등단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고 나의 친구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글을 놓지 않고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등단을 많죠. 하기 위해서. 너무 마음 아파 그 생각하면. 집에 말도 잘 못하고 글 쓴다고. 그래. 차라리 고시 준비를 했으면 그 뒤에 얼마나 그 대단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등단은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뭐 시인이나 소설가 된다고 누가 부귀영화 줍니까? 등단하기 위해서 글을 절실한 마음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꿈과 욕망을 그런 문단에 되먹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이용을 하는 거죠. 그쵸. 그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로된 사건들 중에서도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용한 가해자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성문인과 습작생 사이에 생기는 권력 관계가 아니었으면 생기지 않았을 것들이 있고 사실 습작생들은 정말 가진 것 없고 권력 없고 오직 등단하고 글을 쓰고 싶은 열망뿐인데 그거를 이용하려고 들고 이러는 게 정말 진짜 역겨웠던 것 같아요. 등단을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났더니 나한테 등단이 뭐였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저는. 나한테 그게 뭐였길래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파리 신드롬이라는 증후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파리에 살고 있으니까 그거를 어쩌다가 듣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되게 파리가 굉장한 환상을 갖게끔 하는 도시잖아요. 근데 이런 환상을 품고 파리에 뭐 여행을 오거나 살러 왔다가 실제 파리 모습에 실망하고 그런 혼란 때문에 이 증후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 얼마나 환상이 깊어. 뭐 샹송, 막 낭만적이고 우아하고 예술의 도시, 예술가 샤넬의 도시. 그런 동경과 환상들을 품고 이제 막 왔는데 파리 더럽고 냄새나고 뭐 한국의 그런 서비스 정신 생각하면 여기는 거의 손님을 내치거든요. 귀찮거든. 손님 귀찮게 대하는 맞아. 그런 정서가 좀 있어요. 홀대 당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지하철에 쥐 있고 식당에도 쥐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좀 충격받아서 뭐 입원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대사관 통해서 조기 귀국 조치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 증세를 막 보이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여행객인데 빗자루 같은 거 사가지고
파리 거리를 막 청소를 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 그러는구나. 그게 이렇게 심적으로 너무 큰 타격이 와서 이런 식의 이상 증세들을 보여서 그러니까 좀 입원이 필요하게 되는 건 그치. 거예요. 본인이 고통을 호소하고 어.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대로를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발견된다고 해요. 가끔. 음. 이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환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실제를 접했을 때 혼란을 입는다는 점에서 이게 굉장히 문단과 등단에 대한 것들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문단은 막 시인과 소설가들의 세계 되게 멋있어 보이고 다를 것 같고 뭔가. 그 등단은 또 굉장히 화려하고 사실 등단을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그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습작생들 사이에서는 등단만큼 부러운 게 없잖아. 세상에서 그게 제일 부러워. 또 우리 둘이 되게 자주 했던 게 요즘은 좀 덜 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영아 씨랑 저랑 막 이런 카톡을 보내죠. 누구 신 등단했는데 생년월일 보는 거야. 맞아. 아니, 시집이나 소설 그 집이나 이렇게 보다가 좀 괜찮아. 잘 썼어. 그러면 앞에 그 나이랑 등단 연도를 봐. 몇 살에 했네. 그러면은 내 지금 나이보다 어리면 진짜 그때부터 너무 열등, 열폭이. 그만큼 너무너무 부러운 거기 때문에 또 가끔 또 어떤 작가들 보면 시로 등단 한번 하고 소설 등단하고 그래. 이런 거 또 보면 또 배 아프고.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날 그렇게 되면은 또 이렇게 나이 먹는 게 그렇게 또 우울하잖아요. 난 그래도 20대 때 등단하고 싶었는데 망했어 이러면서 안해. 되게 못나 보인다 우리. 불안하고. 되게 못나 보여. 그랬어요. 등단에 대한 동경도 굉장히 크고 저도 그랬어요. 정말 등단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문학은 개뿔 이런 방송까지 하게 된 걸 보면 어쩌면 지금 나도 그런 신드롬을 겪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약간 병든 그 충격을 받고 그 실체를 보고 나서 그리고 파리가 갖고 있는 권력이 또 있잖아요. 도시가 갖고 있는 권력. 그쵸. 그런 거랑 좀 문단이 갖고 있는 권력도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 프랑스제 딱 붙여 있을 때 맞아. 뭔가 뭐 패션 쪽이든 아니면 화장품 뭐 이런 거 다 좀 달라 보이잖아요. 하다못해 뭐 음식도 프랑스 음식 하면 좀 달라 보이는 그런 거 있죠. 그죠. 뭐 비누 한 장을 뭐 사도 똑같은 비누여도 뭐 프랑스에서 왔다고 하면 되게 좋아 보이고. 그래 맞아.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여기 시스템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데 막상 살아보면 그 문단도 뭐 그렇죠. 그 문단 내에 누군가 말을 하면 다른 것 같고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아니면은 대단한 지식인일 것 같고 뭔가 그 이 사회에 뭐를 꿰뚫고 있을 것 같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문학 권력이라고 하면 저는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면 그 문학과 지성사 시집 그 도서관에 쫙 꽂혀 있고 맞아. 되게 명예로워 보인단 말이야. 저 시들은 정말 역사에 남을 시인 것 같고 맞아. 선택받은 문인들이 작품을 실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학부 때 그 시집을 정말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뭐해? 그 시집들 시인들 성범죄자였고 맞아. 실제로 시를 읽어보면 진짜 이상한 시도 진짜 많고 중2병에서 못 벗어난 시인 정말 많고 근데 그냥 문학과 지성사 시인이라는 그 이름만으로 너무 큰 권력을 가진다고. 맞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학부 때 어떤 문창과 교수님은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나의 그 시인으로서의 나의 목표는 문지에서 책을 내는 맞아. 거였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문지 시인선이 갖는 그 의미.
그래요. 확실히 진짜 권력과 동경과 이런 것들이 뭉쳐있는 집단이 맞죠. 음.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이야기들이 이 고민에서 다 시작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당장 2회로 하는 거는 저희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문단내 성폭력 해시태그 음, 그 사건을 먼저 얘기하려고 해요. 음, 이 얘기는 조금 진지하게 해야 되고 또 우리도 약간 좀 성숙한 자세로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설프게가 아니라 좀 이렇게 익었을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음. 그러기는 했는데 맞아. 음, 방송도 좀 음, 익숙해지고 음, 음. 좀 정비가 딱 됐을 그러니까 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죠. 그런 이야기도 하긴 했었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문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음, 그리고 우리한테 너무너무 큰 문제고, 음. 다른 누군가가 뭐 문단이나 문학, 한국 문학에 대한 음,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문단 내 성폭력 문제에 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았을 때 음, 그럴 때 저는 좀 많이 실망하게 음, 되는 것 음, 같거든요. 그거를 얘기하지 않고서 음, 아, 어떻게 작품의 아름다움만을 얘기를 할 수 음, 있는지. 맞아요. 이쯤에서 음. 약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페미니스트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얘기를 더더욱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음. 음. 사실 되게 겁쟁이라서 자퇴한단 말도 못 어, 하는데. 엄청 쫄보고 그런데 그런 정체성이 있다 음, 보니까 좀 그렇게 문학과 문단을 보는 시각이 되게 클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더 음. 느껴지던 그런 거라서. 그리고 워낙 음, 지금 기존 문단에 음, 페미니즘적인 관점이 너무 결핍돼 있다 보니까 아니, 뭔 맞아.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다 문제야, 다. 아니, 그 내가 얼마 전에 그 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생각했던 건데, 그 친구는 이제 뭐 이 습작생 분들 많이들 그렇지만 역시 이제 과외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런 걸 이제 되게 많이 한 친구가 하는 얘기가 중고등학교, 뭐 초등학교 합쳐서 초중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국어 교과서 이런 데에서 음. 젠더나 페미니즘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문학을 본 적이 없는 거야. 아, 교과서에서 아예. 아, 아, 나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응, 우리 1학년 때 응. 그때 영화 씨가 그 여성주의 비평 관심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거 이해 못 해가지고 내가 왜 그래서 왜 나 되게 무식한 소리 막 했었잖아. 10대들 얘기가 아니라 이거 예전 제 얘기거든요. 아, 나 좀 부끄러워서 말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그랬어요. 그것만 봐도 얼마나 그래. 심각한 수준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치질 않는 음,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 자세히 또 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뭐 보면은 일제, 그 다음에 뭐 6.25 음, 전쟁, 그런 얘기하면서 역사적인 그런 시대 흐름하고 또 그렇지 않은 주제도 다뤄요. 뭐 소시민의 뭐 그런 거 음, 음, 다루잖아요. 음, 뭐 소시민의 뭐 현대 사회의 뭐 이웃 간에 친하지 않은 뭐 음, 그런 거 하고 그런 거 다 하면서 페미니즘은 안 다뤘다는 거야. 한 번도. 음. 그런 작품 배운 적이 없고. 아, 근데 아, 이거 정말 대학에서도 완전히 음, 똑같은 게, 또 대학은 또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필수가 아닌 음, 것들은 안 접해도 되니까. 음, 저 대학교 오래 다녔잖아요. 저 6년 맞아요. 다녔으니까. 6년 동안 한 번도 여성주의에 관한 얘기를 수업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 진짜 정말 결핍돼 있다는 게 딱 맞는 표현 같아요. 음, 너무 그런 쪽으로 그 생각이 좀 안 되어 있고, 물론 이제 워낙 요즘에 그 근 몇 년 사이에 페미니즘 열풍이 되게 거세잖아요. 음, 그렇다 보니까 뭐 그 개간지나 이런 데서 뭐 좀 그런 데 발맞춰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 해도 여전히
그거는 그 약간 유행에 그 맞춰서 그 약간 흐름을 읽는다 이런 선에서 좀 그 됐던 것 같고. 맞는 것 음, 같아. 그 요즘 음, 개관지들 보면 빠지지 않고 페미니즘 얘기가 나오기는 음, 하는데 어디까지 갈지 전 음, 궁금해요. 음, 음, 음. 언제까지 이 얘기가 나올지 분명히 좀 사그라들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이게 팔리니까 음, 하는 느낌이 좀 있어. 있죠. 물론 그것도 음. 그것도 좋은 그거기는 해요. 그렇죠. 좋은. 역행할 수 음, 없고 음, 무시할 음, 수 없는 흐름이 된 거는 음. 굉장히 의의가 크죠. 그치. 음. 그거라도 해야 되고 그럼, 지금 문단은 그거라도 해야. 그럼. 하여튼간에 앞으로 그런 시각에서 음. 한국 문학을 좀 돌아보고 좀 문단의 상황을 좀 짚어보고 되게 거창해지네. 점점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실제는 그냥 음. 욕하고 싶은 겁니다. 네, 이렇게 그냥 욕하는 솔직하게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욕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분들이 들으시면 저희랑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문단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음. 가려고 했었으나 결국 가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소개니까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저희 할 얘기. 그럴까요? 네. 저희가 그 마무리 멘트를 준비를 했는데 저희 이름이 부기와 영화잖아요.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늘 이야기가 문단 다 망했다. 맞아. 어, 아니 좋게 결론이 갈 수가 없어. 그래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뭐 희망이 안 보여서. 그런데 그렇다고 들으시는 분들은 어쨌든 문학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텐데 그분들한테도 좀 그런 처참한 기분을 안겨드리고 끝낼 수가 없어서 축복하는 의미에서 문단은 망해도 여러분은 부귀영화를 누리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문학은 개뿔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했어요. 괜찮나요? 축복하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사실 이 마무리 멘트가 필요했던 이유는 저희가 뭐 평생 뭐 마이크나 음향 이런 뭐 방송 이런 거랑 무슨 인연이 있어야지. 그래서 마이크 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힘든데 되게 마무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방송을 어떻게 끝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할 말은 끝났는데. 지금도 길어지고 있잖아. 자, 끝내죠. 네. 네. 문단은 망해도 우리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부귀영화를 누리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문학은 개뿔이었습니다.